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중풍은 위험을 알리는 전조 증상에 민감할 필요가 있고요. 조기 진단과 초기 치료 그리고 치료 후 재활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조 증상에 있어서는 잠깐 증상이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풍의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치료가 진행되면 완치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재발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재활을 위해서 또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될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조영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풍은 전조 증상이 있어서 위험 신호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한다면 그만큼 회복도 빠를 수가 있는데요.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풍은 이제 전조 증상이 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네네. 이걸 초기 증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병이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중풍에도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미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의 전조 증상도 초기 증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중풍이라는 것은 뇌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차리고 치료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네. 그렇다면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증상을 말하나요? 중풍은 이제 바람의 성질을 갖고 있는 병이거든요. 중풍 이제 바람을 맞았다라는 거잖아요. 중풍 바람의 성질은 선행삭변이라고 해서 잘 돌아다니고 잘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바람이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발생 전엔 또 이제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몇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이런 경우는 나에게 오는 경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대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몇 가지 전조 증상을 보면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막 저린 증상이 느낄 때라든지 또 한쪽 손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다리가 후들거려서 비틀거린다고 있다든지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혀가 굳어지셔서 말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다든지 눈앞이 갑자기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고 물체가 둘로 보인다든지 또 얼굴이 한쪽으로 쏠린 듯하고 뻣뻣하고 마비감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어찔한 현기증이 나타나고 한쪽으로 쓰러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이런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각별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럼 그런 증상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네네. 다시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풍의 전조 증상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분들은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증상은 흔히 이제 일과성 뇌허혈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미니 중풍이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뇌혈관에 쉽게 얘기하면 먼지 같은 게 꼈다가 살짝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 생기는데 이런 게 또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중풍은 빠르게 치료할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중풍으로 쓰러졌다 이런 네네.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느 말에 좀 개념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중풍을 뇌졸중이라기도 하고요. 또 졸중풍이라기도 하고 뇌중풍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 졸자라는 말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졸이라는 건 갑자기
갑자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졸도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고 중풍 할 때 중자는 이게 가운데 중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백발백중 할 때처럼 뭔가에 마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것은 뇌가 갑자기 바람을 맞아서 쓰러졌다. 갑자기 졸자에다가 바람 풍자를 쓰니까 뇌졸풍 이렇게 뇌졸중, 뇌졸중풍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보통 이 중풍이 발생하면 후유증이 남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빠르게 조치하고 치료가 진행되면은 또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중풍은 아무래도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빨리 치료하는 그런 골든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재활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재활 치료 자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고비를 넘겨도 보행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후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중풍은 빠른 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일상생활을 복귀하는데 재활 치료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빠른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중풍은 이제 뇌혈관 장애로 봐야 될 텐데요. 네. 마비 증상으로 어떤 이런 장애가 올 수 있을까요? 중풍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마비 증상은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예를 들면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위에 얼마만 크기로 손상이 됐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마비 증상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개 이제 중풍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반쪽 마비, 편마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풍이 뇌의 반대편에 영향을 미칠 때 이제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왼쪽 뇌가 손상되면 오른쪽에 몸의 팔다리, 얼굴 등이 마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경미한 상태로 힘이 약해지는 이런 증상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팔다리 모두가 마비되는 이런 사지마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풍이 뇌간이라는 부위에 영향을 미치면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한쪽 팔이나 다리만 이렇게 마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뇌의 어떤 특정 부위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또 얼굴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말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중풍 후에는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직되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고 감각이 떨어지거나 시리거나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도 있을 수도 있고 치매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대소변에 이런 조절하는 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중풍의 특징이 이제 한쪽으로만 증상이 온다는 건데 그래서 편마비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이제 중풍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반신마비, 편마비 이렇게 해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경우거든요. 대개 중풍이 발생한 뒤에 한 50% 이상에서 이런 편마비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다양한 정도의 어떤 편마비가 생기니까 걷는데 문제를 생기고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움직임도 불편하게 되지만 좌우에 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예. 심하면 팔다리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얼굴 근육에도 변화가 생기고 이제 언어 장애도 올 수가 있는 건데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 수도 있습니까? 이 중풍은 뇌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증상도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씩 증상이 발생되고요. 각각 다른 시간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풍이 발생하는 부위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모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거의 드물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다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급성기에는 마비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얼굴의 마비라든지 이런 것 증상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는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기타 신경학적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 뭐 중풍이 점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증상이 커지거나 나타나는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네,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하나 또 시간 간격차를 타고 올 수는 있다는 거군요. 네네. 예. 이 중풍으로 진단되고 치료받은 후에 재활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중풍이 발생한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을 우리가 재활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개 이제 또 중풍으로 재활 치료는 중풍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한 많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그 환자가 좋아질 수 있는 한 80%가 그때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시기에 손상된 뇌세포의 어떤 신경 가속성, 다시 이제 신경을 리모델링하는 능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요때 이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를 잘 평가해서 기능 회복을 최대한 높여야 할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이게 신경이 다시 리모델링 되는 시간인 거군요. 예. 그래도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오랜 기간 훈련을 하던데 주로 뭐 운동요법으로 보면 될까요? 네, 중풍으로 증상이 발생하고 초기 이제 3개월의 이제 재활 치료가 후유증 장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한 재활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태어났던 아이가 곧바로 걷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걷게 되는 거잖아요. 신경이 손상된 것도 마찬가지로 회복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꾸준한 재활 치료를 해야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장기간 재활 치료를 유지하려면 환자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못지않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절대적인 지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꾸준한 좀 인내심을 갖고 재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주변의 네. 도움도 정말 중요하겠고요. 예. 이게 삼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배변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도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중풍 초기에는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물도 제한이 되니까 변비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변비가 반복되는 경우는 적절한 처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많은 거라든지 또 수분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 그래야만 이제 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배변을 촉진시켜 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에 변기에 앉아서 배변을 시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식후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이런 배변 습관들을 길러주시는 게 좋겠고 또 중풍 초기에는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소변을 잘 못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소변에 문제가 생기면 방광이나 신장에 또 콩팥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2차 감염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삼키는 과정은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을 삼키기 좋은 덩어리로 만들어서 식도로 보내야 되고 또 목구멍에서 식도로 넘겨서 위로 보내는 과정 이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구멍에는 음식물하고 공기가 모두 지나가는데 정상적으로 공기는 기도를 거쳐서 폐로 들어가고 음식물은 식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풍으로 인면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이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면 이런 흡입성 폐렴이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삼킴 운동이라든지 배변 훈련도 필요한 거죠. 네.
이 한의학적인 치료도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요. 먼저 이 침 치료로 시작하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중풍의 치료하면 이제 한방 치료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침 치료, 뜸 치료, 약물 치료거든요. 이것은 결국 이제 물리적인 자극을 주고 신경에 따뜻한 자극을 주고 화학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풍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침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침 치료로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풍 치료에 대한 침 치료 효과 논문도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침 치료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기전은 뇌경색, 예를 들면 이 뇌경색이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신경세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자극을 통해서 뇌경색 주변의 혈류량을 높여주어서 회복을 돕게 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히 이제 신경을 자극시켜주는 물리적인 자극을 주니까 뇌의 가소성을 좋게 만들어서 손상된 뇌세포 주변을 활성화를 돕는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된 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풍의 침 치료는 중풍 급성기에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또 언어장애나 운동장애라든지 관절이 변형되는 후유증으로부터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침 치료를 통해서 그 손상된 뇌 주변의 기혈 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군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논문을 통해서도 증명이 돼 있는 거고요. 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부항 치료도 함께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뜸 치료는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중풍을 예방하고 또 차가워진 팔다리를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치료는 세포 기능을 회복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순환 기능을 강화시켜서 또 강직이 되고 뻣뻣하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요. 또 부항요법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근육을 뭉쳐진 데를 풀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풍 후에는 이제 신경학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보조 치료로 고려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항요법은 누구나 쉽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건 한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한의 고유의 요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사열침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부양컵을 소독하지 않은 것들 또 재생거 부항기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2차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작용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적절하게 치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민간에서 이렇게 함부로 부항 치료를 해서는 곤란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한약은 어떻게 처방됩니까? 이 한약은 아무래도 중풍의 증상과 회복 과정에 맞게서 우리 개별적으로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병이 발생된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풍 환자들을 보면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에 문제를 많이 겪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혈을 보충하고 또 전반적으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약물도 사용하는 경우 있고요. 또 중풍이라는 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다 보니까 혈액순환을 촉진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피 떡질을 제거시켜주는 이런 혈전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약물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 또 중풍 후에 신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고 손상된 뇌세포나 신경 조직의 어떤 재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제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중풍 후에는 이제 근육이 경직되고 경련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근육을 이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도 사용하고 또 중풍 후에는 사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당히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시켜주는 약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 치료하는 목표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처방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중풍이 온 원인과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처방될 수가 있다는 거군요. 예. 중풍을 경험한 분들은 이게 반대편으로 또 중풍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중풍을 한번 경험한 부분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요. 상당수가 반대편으로 중풍이 또 올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감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런 감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은 뇌혈관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중풍을 겪은 사람들은 그 발생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중풍에 걸리면 반드시 재발한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나 그 중풍에 한번 걸리면 증상이 다행히 뭐 좋아졌다고 해서 또 아주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뇌혈관이 이미 한번 손상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뇌경색이 한번 생기면 1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약 10%고요.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한 20%, 30%까지 되고 뇌출혈의 경우에는 이런 발생보다는 좀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러나 이런 위험인자들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뇌혈관의 상태가 얼마나 나쁘냐,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위험인자들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재발률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풍을 겪는 분들이, 한번 겪은 분들이 반대편으로 또 중풍이 올 수 있다는 걱정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들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분명히 이런 재발 방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재발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재발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발 방지 위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대개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위험인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혈압 관리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중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정기적으로 혈압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혈압약도 꾸준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음식도 너무 짠 거 피하고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런 생활 방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생활습관병은 대부분 먹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라든지 채소류라든지 통곡류라든지 저지방 단백질 같은 이런 식단으로 계속 유지를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기름기 있는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들은 가급적 제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셔서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시고 또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뭐 요가 같은 이런 운동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주 5회 이상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 체중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연이에요.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러면 중풍의 위험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시고 그다음에 술도 많이 드시지 않고 또 음주를 제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스트레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뭐 심호흡이라든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예, 이 중풍을 경험한 분들 중에는 마비됐던 쪽의 어깨가 내려앉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중풍에서 한쪽 마비가 생기는 환자분들 중에 한 35%에서 45% 정도가 어깨 관절의 통증이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어깨 관절의 통증은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니까 중풍의 어떤 운동을 회복하는데 방해가 되고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합병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중풍 초기를 지나서 안정기에 들어서면 이제 한쪽으로 마비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스스로 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근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또는 뭐 팔 무게만으로 어깨를 앉을 수도 있고 또 장시간 어깨를 사용하지 않아서 어깨가 굳어서 이런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한쪽이 마비되니까 아무래도 힘을 잘 못 쓰니까 축 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쪽으로 어깨가 아프고 내려앉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중풍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자는 오른쪽으로, 남자는 왼쪽에 중풍이 오면 결과가 나쁘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거 맞습니까? 사실 이제 한의학에서 고전에는 여자는 오른쪽, 남자는 왼쪽에 중풍이 오면 나쁘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사실 이 음양 오행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체를 바라보고 이렇게 치료하고 있었던 한의학의 어떤 기본 이론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개념은 사실은 맞지 않는 개념이고요. 또 이러한 음양으로 나눠진 개념에 의해서 뭐 남자는 왼쪽으로 기력쇠약이 오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혈액 부종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남자는 왼쪽에 중풍이 오면 오른쪽 비해서 나쁘다. 또 여자가 오른쪽에 중풍이 오면 왼쪽에 비해서 나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음양오양술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한 거고요. 실제 이제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남자와 여자의 좌우 마비된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요. 배우도 거의 더 비슷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남자나 여자 관계없이 오른쪽 마비가 생긴 경우에는 대개 이제 언어장애가 오른쪽 마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마비 있는 보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풍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제목이 좀 묵직합니다. 죽음은 직선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암, 도전, 진화,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매혹적인 탐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쓰신 분이 김범석 교수님인데요.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세요. 암 환자의 남은 삶이 의미 있게 연장될 수 있도록 암 환자를 돕는 일, 우리가 호스피스라고 그러죠. 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종양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통 속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과정들을 또 글로 쓰셔서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셨는데 이번 책 죽음은 직선이 아니다를 통해서 요즘도 사실 거의 매일 누군가는 암 때문에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곳에 시작이 있었다. 죽음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다는 통찰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저자의 탐구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이 김범석 교수님에게 아픔이 있었는데 17살 때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목욕탕에서 아버지 등을 밀어주면서 아버지의 그 빼빼 마른 뼈밖에 없는 몸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정말 감내해 가면서 우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17살 한창 이제 사춘기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때인데 이 질문이 결국 그를 의사의 길로 이끌었고 응급실, 암병동, 소록도 수많은 의료 현장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여러 죽음을 마주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예. 저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됐는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목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저자는 죽음은 늘 예측할 수 없었고 종종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 속에서 저자는 죽음이 예측 가능한 직선이 아니라 어느 순간 급격히 무너지는 임계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 죽음은 직선이 아니다로 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 죽음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자가 직접 경험한 그런 죽음에 대한 깨달음에서 이 책이 시작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 우리가 이때를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임계점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게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끓어오르면서 기체로 수증기로 변해버리게 되죠. 예.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이 1도, 이게 바로 이 지점이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자는 죽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모든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예. 임계점을 넘는 순간 우리 인간의 신체, 몸은 한순간에 꺾인다고 그래요. 순식간에 변하는 거죠. 우리 몸도 작은 변화들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질서에서 혼돈으로 넘어가는 경계이자 삶이 끝나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하는 일은 이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수혈, 항생제, 인공호흡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죠. 하지만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 앞에서 암을 정복하겠다라는 어린 시절의 그 다짐은 무색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현대 의료의 발전의 역사를 함께 소개하면서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의료진들이 암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라고 그 과정을 소개를 해요. 과학자들, 의사들의 암과의 싸움과 투쟁의 과정들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학의 한계라는 말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또 공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언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고대 이집트의 의학 문서인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에 보면 유방에 생긴 종양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예. 그때 이미 암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예. 이게 의학의 한계였던 거죠. 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이었는지 고대로부터 우리는 이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접어들어서야 우리는 암과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가 암에 대해 진지하게 맞서기 시작한 게 수술, 방사선,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이 등장한 20세기 이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 이 암을 치료하는 접근법은 암덩어리를 잘라내거나 태우거나 죽이는 재래식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치료법이 일정 부분 성과를 냈죠. 이후에 방사선의 발견,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 개발됐던 이 항암화학요법, 이게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 희망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술, 항암요법이 생겼는데 이 방법으로는 여전히 모든 암을 치료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가 정말 빠르게 변이하고 내성을 키우고 또 아주 변화에 빠르다고 그럽니다. 네. 이거에 비해서 의학의 발전이 한 발 늦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지금 발전한 여러 가지 의학 방법은 암세포가 성장하는 이 신호 전달 경로를 아예 차단하는 치료법, 분자 표적 항암제, 이게 암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그래요. 특정 유전자가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이 유전자를 목표로 삼아서 암의 진행을 막는 치료법이 지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 역시 완벽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표적이 없는 암세포나 돌연변이의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치료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책에서는 암 치료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예. 그만큼 이 암을 정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에 조금씩 더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 건데요. 예.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면서 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암과 면역 체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암세포라고 하는 건 자신을 우리 몸의 일부,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면역계의 감시를 계속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면역 관문 억제제 요걸 쓰면 이 면역의 브레이크를 해제해서 암세포를 다시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가 암에 대한 인류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치료법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전 같으면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야 할 환자들이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 이 개발은 암세포를 외부의 적이 아닌 변질된 내부의 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은 내 안에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건 암세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암이 여전히 중요한 사망의 원인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치료법이 하나가 발견되면 암세포는 또 다른 변이, 또 다른 변화를 통해서 그걸 피해가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안타깝지만 이 전쟁의 승자는 여전히 암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암과의 전쟁을 벌여오고 있고, 또 많이 기술도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승자는 암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 저자는 이 새로운 암 치료법을 고민할 때 피하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면역세포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세포입니다. 변형된 세포인 거죠. 저자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은 내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온전한 내가, 어찌 보면 온전한 세포가 변해버린 세포를 죽여야 하는 일, 기본적으로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해버린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암 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통찰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가 왜 잘 듣지 않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저자는 보다 더 근본으로 들어가야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암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했고, 그럴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책은 전반부에서 암세포의 이야기, 암 치료의 역사를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확장이 돼요. 삶과 죽음, 생명의 진화, DNA의 세계를 소개를 합니다. 생명의 원리를 탐구하는 거죠. 저자는 암은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암은 생명과 죽음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암과의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저자는 비로소 죽음과 삶이 하나의 흐름, 삶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메시지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겁니다.
저자는 죽음을 외면하는 대신에 이걸 큰 흐름, 하나의 스펙트럼의 일부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과 싸우기보다 공존하는 방법을 택했을 때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준비하고 이해하자. 결국 그것이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잘 사는 방법이고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많은 죽음을 마주하는 의사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시간도 참 무겁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가 얼마나 많은 이 죽음의 순간들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남긴 말과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소원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저자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쓰는 법. 저자는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새로운 경험을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예를 들어서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퇴근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길로 가보는 겁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거죠. 색다른 음식을 먹어보는 겁니다.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기억들은 추억이 될 뿐만이 아니고 수명을 늘리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요. 예. 하루가 짧아지고 1년이 길어집니다. 저자는 이런 이유로 몇 년 전부터 나는 환자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잔소리냐면 여행을 가라. 가족들과 맛집 탐방을 해라. 대화를 많이 하셔라. 사진도 많이 찍어 두셔라. 일기를 쓰셔라. 물건 사는데 돈을 쓰지 말고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셔라. 이것이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준비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걸 뇌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소리를 늘어나도 이런 걸 바꾸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암세포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전이하는 암세포에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버린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 암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결국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암, 처음부터 변형된 나 자신이었다. 그토록 없애버리고 싶은 암은 변형된 자아였고 내가 싫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렇게 암이 나에게 의외의 메시지를 선사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암에 걸린 게 불행이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 기적이다라고 여기게 될 때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죽음과 질병을 적으로 여기고 이기려고 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순간 삶의 소중함이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암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책은 그래서 담담하게 하지만 깊이 있는 시선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곧 삶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자가 암 치료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핵심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책 죽음은 직선이 아니다 함께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시컬스의 이사 레이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